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납니다. 빛이 처음 태어난 순간, 어둠이 끝나고 별들이 점화된 그 시간으로 말이죠.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침묵 이후에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우주는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 흔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이야기는 조용히 펼쳐집니다. 1990년 2월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조용한 관제실에서 기술자들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도착하는 안정적인 숫자의 흐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위성은 불과 몇 달 전에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탐사선, 즉 코비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마이크로파 하늘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빅뱅으로부터 남겨진 복사를 이전에 달성되지 않았던 정밀도로 매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면에서 처음에는 균일한 잡음처럼 보였던 것이 천천히 패턴화된 하늘로 해석되었고 내부 보정 데이터에 대해 측정되고 검증되고 다시 확인된 미세한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이 희미한 불규칙성들은 곧 모든 후속 구조의 씨앗으로 식별될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초기 별들이 언젠가 형성될 환경의 첫 번째 측정 가능한 힌트였습니다. 관제실은 창문이 없었고 형광등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벽에는 차트와 다이어그램이 걸려 있었고 위성의 궤도, 기기 사양, 그리고 데이터 수집 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상은 컴퓨터 터미널, 프린터, 그리고 종이 더미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약간 건조했고 에어컨의 일정한 윙윙 걸림이 배경 소음을 제공했습니다. 기술자들은 헤드셋을 착용했고 가끔씩 서로 소통하거나 다른 시설의 동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경제적이고 정확했으며 수년간의 훈련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들은 계속해서 흘러들어왔습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타임 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었고 시스템 로그에 저장되었으며 나중에 검토될 수 있도록 보관되었습니다. 관제실은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키보드 소리와 냉각 시스템의 부드러운 윙윙거림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연구원들은 화면을 응시하며 매 시간마다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전 패스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일관성은 중요했습니다. 모든 측정은 재현 가능해야 했고 모든 이상 현상은 문서화되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데이터 세트는 성장했고 통계적 신뢰도는 향상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계측기의 허상인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위성 자체는 지구 표면 위 약 900km를 궤도를 돌았습니다. 그것은 태양 동기 궤도였고 위성이 항상 같은 지역 태양 시간에 지구의 특정 지점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조명 조건을 보장했고 열 안정성에 중요했습니다. 위성은 원통형이었고 태양 전지판이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의 주요 기기들은 차등 마이크로파 방사계, 원적외선 절대 분광 광도계, 그리고 확산 적외선 배경 실험이었습니다. 각 기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고 함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차등 마이크로파 방사계는 3가지 주파수에서 하늘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각도 규모에서
온도 변동을 감지할 수 있었고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감도였고 빅뱅의 잔광에서 미세한 패턴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기기는 액체 헬륨으로 냉각되었고 이는 열 잡음을 최소화하고 최대 감도를 보장했습니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수집되었고 궤도마다 지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지상에서 팀은 데이터를 처리했고 기기 효과를 제거하고 실제 하늘 신호를 추출했습니다. 다음 2년 동안 코비팀은 그들의 지도를 정제했습니다. 그들은 계측기 아티팩트와 대기 간섭을 제거했습니다. 처리된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남은 특징들이 일관되게 나타날 때까지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10만 분의 1 수준의 온도 차이가 하늘 전체에 걸쳐 문서화되었고 우주 초기의 밀도 변화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얼룩덜룩한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1992년 협력팀은 첫 번째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방성 지도를 과학 커뮤니티와 대중에게 제시하며 처리 파이프라인, 오차 추정치, 그리고 검증 테스트를 상세히 설명하는 기술 보고서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 패턴은 놀라웠지만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발표는 과학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그리고 우주론자들은 함의를 논의했습니다. 지도는 우주가 균일하지 않았으며 미세한 변동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동들은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해 예측되었고 이는 빅뱅 직후 우주가 빠른 팽창 기간을 거쳤다고 제안했습니다. COB의 관측은 이 이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고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비의 각도 분해능은 제한적이었고 작은 규모의 구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발전된 기기가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다른 위성들이 코비의 작업을 이어받았습니다. 2001년 윌킨슨 마이크로파 이방성 탐사선, 즉 WMAP 발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측기는 더 선명한 지도를 제작했고 코비의 발견을 확인하고 확장했습니다. 각도 분해능이 향상되어 더 작은 규모의 변동이 해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각 하늘의 픽셀이 특정 밀도와 온도에 해당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통계적 도구를 사용하여 신호와 잡음을 분리했고 각 단계를 동료 검토 논문에 문서화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작은 점들의 패턴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했습니다. 물질이 나중에 모일 비계를 추적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어떤 망원경도 첫 번째 별들을 직접 보기 훨씬 전에 그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곳을 조용히 고정시켰습니다. WMAP는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2에 위치했습니다. 이 위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지구, 달,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멀었고 이는 이러한 물체로부터의 열 방출과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위성은 또한 안정적인 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정밀한 측정에 중요했습니다. WMAP는 5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관측했고 각각은 다양한 정형 방출원에 민감했습니다. 이것은 팀이 우리 은하로부터의 오염을 제거하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순수한 신호를 추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WMAP의 데이터 수집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9년 동안 위성은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했고 각 패스는 데이터에 추가되고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했습니다. 팀은 정기적으로 결과를 발표했고 각 릴리스는 이전 것보다 더 정확하고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으로 결정되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년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구성도 측정되었습니다. 보통 물질은 약 5%, 암흑 물질은 약 23%,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약 72%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관측 데이터로 확고하게 뒷받침되었고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이 2009년부터 추가적인 정밀도를 더했습니다. 플랑크는 9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하늘을 관측했고 각 대역은 다양한 정형 방출원에 민감했습니다. 팀은 우리 은하의 먼지와 싱크로트론 복사를 제거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결과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가장 상세한 지도였습니다. 온도 변동은 수백만 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정밀도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전례 없는 정확도로 제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나이, 팽창률, 그리고 구성이 통계적 불확실성과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각 수치는 관측 데이터로 뒷받침되었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교차 확인되었습니다. 플랑크는 WMAP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의 검출기는 더 민감했고 그것의 각도 분해능은 더 높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더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관측했고 이는 더 정확한 정형 제거를 허용했습니다. 플랑크는 L2 포인트에서도 운영되었고 WMAP과 동일한 이점을 내렸습니다. 그것의 임무는 2013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후에 데이터 분석이 몇 년 더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2018년에 발표되었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가장 정확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관측소와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 지도들을 연구하며 초기 우주의 구조 형성에 대한 함의를 추출했습니다. 그들은 밀도 변동의 진폭이 중력이 가스를 필라멘트와 매듭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행되었습니다. 관측된 마이크로파 패턴에서 시작하여 시뮬레이션은 우주를 수십억 년 동안 진화시켰습니다. 결과는 은하 분포가 오늘날 관측되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초기 밀도, 변동에 대한 이해가 견고한 기반 위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래 서식지는 위성 데이터에 문서화된 작은 온도 파문으로부터 추론되었습니다. 분석은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정교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호를 추출하고 불확실성을 정량화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 오류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그들의 결과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검토 저널에 그들의 발견을 발표했고 그곳에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들의 방법과 결론을 정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과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투명했고 모든 데이터와 코드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분석을 재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러한 초기 지도들은
우주의 첫 번째 빛을 이해하는 길이 가장 오래된 그림자에 대한 신중하고 장기적인 조사를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측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카탈로그에 추가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림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 역사의 스냅샷이었고 빅뱅 이후 약 3,4,8,000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주는 충분히 냉각되어 전자와 양성자가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재조합이라고 불렸고 그것은 우주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자들은 더 이상 물질에 의해 산란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우주를 통해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형성합니다. 재조합 이후 우주는 어두운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별이나 은하는 없었고 빛을 방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복사는 빅뱅으로부터의 냉각 마이크로파 배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중력이 적용했습니다. 암흑물질은 헤일로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중력 우물은 가스를 끌어당겼습니다.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은 더 빠르게 성장했고 더 밀집해졌습니다. 결국 일부 지역은 별 형성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밀집해졌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점화되었을 때 어두운 시대는 끝났고 우주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이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철저하게 매핑된 현상 중 하나가 되면서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도의 희미한 패턴이 어떻게 실제의 빛나는 물체로 변환되었을까요? 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있었습니다. 2005년 초 유럽 연구소의 기후 제어 컴퓨팅 시설 내부에서 서버들의 줄이 새로운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세트를 처리하며 부드럽게 윙윙거렸습니다. 대형 벽걸이 스크린에서 직원들은 CMB 위성에 의해 기록된 밀도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수십억 년의 시뮬레이션 시간에 걸쳐 진화하는 우주를 나타내는 색깔 있는 큐브를 지켜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가스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 필라멘트를 따라 응집되었고 미래의 은하들이 식별되고 추적되는 밝은 매듭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코비, WMAP, 그리고 나중에 플랑크에 의해 측정된 동일한 매개 변수에 기초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별들이 언제, 어떻게 점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수치적 재구성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화면에서 가상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재조합 후 우주는 중성 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별이나 은하의 빛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시기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이 적용했습니다.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은 주변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물질, 헤일로가 형성되었고 그 잠재력 우물 안으로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컴퓨팅 시설은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서버렉의 줄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각각은 작은 LED 표시등으로 깜박였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시원했으며 강력한 에어컨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했고 시뮬레이션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출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러 모니터가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를 표시했습니다. 방의 분위기는 집중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수행되는 작업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음여, 물리학,
컴퓨터 과학,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여러 국제 협력이 대규모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생산했습니다. 각각은 개선된 물리학과 더 높은 해상도를 통합했습니다. 초기 실행은 가스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유체로 취급했고, 중력에서 밀집된 덩어리를 형성하는 위치를 문서화했습니다. 나중 버전은 냉각, 분자 형성, 그리고 별 형성, 임계값에 대한 레시피를 추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첫 번째 밀집 헤일로의 질량 분포를 기록했고, 어느 지역이 대규모 별 형성에 대한 임계 조건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 척도에서 그랬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병렬 작업은 이러한 별들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고, 확립된 핵물리학에 기초하여 수명, 광도, 그리고 원소 생산량을 계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들은 일관되게 첫 번째 세대, 종종 인구 트라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별들보다 더 무겁고 더 밝으며 수명이 더 짧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출력은 관측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측의 프레임워크를 준비했고, 미래의 망원경이 그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밤낮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방정식을 풀었고, 결과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플롯을 생성하고 이전 작업과 비교했습니다. 불일치가 식별되고 조사되었습니다. 물리적 모듈이 정제되었습니다. 각 시뮬레이션은 관측 데이터 또는 실험실 물리학의 문서화된 기원을 가진 매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나중에 정밀 조사를 위해 기술 부록에 명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물리학은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중력, 유체역학, 그리고 복사 전달을 포함했습니다. 각 과정은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되었고, 이는 수치적으로 풀렸습니다. 중력은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이는 관련된 속도와 중력장에 대해 충분히 정확했습니다. 유체역학은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의 보존을 설명하는 오일러 방정식을 사용하여 설명되었습니다. 복사 전달은 광자가 물질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고 흡수되고 방출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들은 함께 결합되어 복잡한 시스템을 형성했고, 이는 강력한 컴퓨터를 사용하여만 풀 수 있었습니다. 냉각 메커니즘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가스는 매우 뜨거웠고, 열 에너지는 중력 붕괴를 방해했습니다. 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스가 냉각되고 수축해야 했습니다. 주요 냉각제는 수소 분자였습니다. 이 분자들은 회전 및 진동 전이를 통해 에너지를 복사했고, 효율적으로 가스를 냉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소 분자는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먼저 음의 수소 이온이 형성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자유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자유전자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재조합 동안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자는 남아 있었고, 그들은 수소 분자 형성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분자가 형성되면 그들은 냉각을 허용했고, 가스는 수축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물질 헤일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스가 어떻게 그들 안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수소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스가 냉각되고 수축하는 곳을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첫 번째 별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또한 이러한 별들의 질량을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무거울 것으로 발견되었고 전형적으로 태양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형성되는 별들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이는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 정도입니다. 차이는 냉각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냉각은 덜 효율적이었고 가스는 그렇게 많이 수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별들을 형성했습니다.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는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기관들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러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대학 기반 이론 그룹은 코드를 설계했고 종종 기관 간에 공유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CMB 임무와 대규모 은하 서베이의 데이터는 경계 조건과 매개 변수를 제공했고 시뮬레이션된 우주가 관측된 것과 일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뮬레이션과 이후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컨소시엄은 분석가들이 결과를 비교하고 불일치를 식별하며 물리적 모듈을 정제하는 워크숍을 조직했습니다. 우주기관들은 이 작업을 밀접하게 따랐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별들과 그들의 호스트 은하의 서명을 감지하기를 희망한다면 미래의 기기가 목표로 해야 할 적색편이 범위, 스펙트럼 특징, 그리고 밝기 수준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은 이 시대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2005년에 완료되었고 100억 개 이상의 입자를 추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박스는 한 변이 5억 광년이 넘었고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를 포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은하들의 우주론적 웹을 재현했고 필라멘트와 빈 공간과 클러스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를 보여주었고 합병과 피드백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전 세계의 연구원들이 그들 자신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논문이 밀레니엄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표되었고 다양한 천체 물리학적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신중하고 증거 기반의 도구였지 현실의 대체물이 아니었습니다. 해설은 모델의 각 매개 변수가 관측 데이터 또는 실험실 물리학에서 문서화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가정이 나중에 정밀 조사를 위해 기술 부록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위기는 절제되고 사려 깊게 유지되었고 어두워진 관제실에서 형성되는 가상 우주의 이미지에 머물렀으며 과학자들은 조용히 플롯을 검토하고 이전 작업과 비교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종종 많은 제어된 가상 실험을 실행하는 것을 요구하며 각각은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함에 따라 기록되고 보관되고 재검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별들이 방정식과 코드에서 예상되었으며 그들의 간접적인 서명이 망원경 서베이에 나타나기 전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색깔 있는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각 점은 가스 입자 또는 어두운 물질 입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궤적은 중력과 압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멘트가 빈 공간을 가로질러 뻗었습니다. 교차점에서 헤일로가 성장했습니다. 가스는 이러한 헤일로로 떨어지며 가열되었습니다. 밀도가 충분히 높아지고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냉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분자가 형성되었고 적외선 복사를 방출하여 에너지를 빼앗았습니다. 가스는 수축을 계속했습니다. 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도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별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첫 번째 별들이 태양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무거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의 표면 온도는 매우 높을 것이고 자외선 복사를 풍부하게 방출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명은 짧을 것이며 단지 몇백만 년 정도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고 주변 가스를 무거운 원소로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원소들, 탄소, 산소, 철, 그리고 다른 것들,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 형성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과정을 추적했고 화학적 진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저장되고 분석되고 논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각 연구는 결과에 기여했고 그림을 점점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별 진화 모델은 별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핵물리학, 복사 전달, 그리고 유체역학의 원리에 기초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내부 구조를 설명했고 어떻게 에너지가 핵에서 생성되고 표면으로 전달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별들의 경우 진화는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별은 빠르게 수소를 헬륨으로 태웠고 그런 다음 헬륨을 탄소와 산소로 태웠습니다. 이 과정은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핵은 철로 만들어졌고 더 이상 핵융합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별은 붕괴했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며칠 안에 은하 전체만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들은 또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로 흩어뜨리며 그곳에서 나중 세대의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의 초신성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빅뱅에서 생성되지 않은 첫 번째 무거운 원소들을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나중에 별 형성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효율적인 냉각이 없었고 태양과 같은 별들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우주의 화학적 진화를 시작했고 나중에 모든 별과 행성과 생명을 위한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대규모 시뮬레이션이 초기 별 형성에 대한 일관된 그림에 정착하면서 실제 기기들이 그들이 예측한 관측 최전선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은 테스트될 준비가 되었고 관측은 그것을 확인하거나 반증할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궤도의 조용한 밤에 허블 우주 망원경은 포르낙스 별자리의 겉보기에 텅 빈 하늘 패치를 향해 포인팅 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것은 수천 장의 긴 노출을 수집했고 각각은 신중하게 예정되고 기록되었으며 나중에 허블 울트라 딥필드로 알려진 누적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임무관제센터에서 운영자들은
광자의 꾸준한 유입을 모니터링했고 데이터팀은 각 프레임을 결함, 우주선, 그리고 보정 문제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 필드는 심층 이미징의 걸작이었습니다. 그것은 관측 천문학에서 가장 긴 노출 시간 중 하나를 나타났고 총 100만 초 이상의 관측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지는 하늘의 작은 패치를 커버했고 보름달 크기의 10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영역 내에서 그것은 수천 개의 은하를 드러났습니다. 각 은하는 희미한 빛의 점이었고 수십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은하들은 빅뱅 이후 10억 년 이내로 거슬러 올라갔고 그들을 관측된 가장 먼 물체 중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최종 합성 이미지가 처리되었을 때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한때 비어 있다고 생각되었던 하늘의 작은 영역이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은하는 빛의 점이었고 수십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을 나타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색깔, 크기, 그리고 밝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광도 측정 적색 편의를 사용하여 그들의 거리를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일부가 적색 편이 6 이상에 있음을 발견했고 빅뱅 이후 첫 10억 년 이내에 그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미지의 처리는 복잡했습니다. 각 개별 노출은 보장되어야 했고 우주선과 다른 아티팩트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노출들은 정렬되고 결합되어 최종 이미지를 생성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렸고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세부 사항과 민감도를 가진 이미지였습니다. 가장 희미한 은하들은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억 배 더 희미했습니다. 그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허블은 광자를 몇 주 동안 수집해야 했고 각 광자는 조심스럽게 기록되고 축적되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허블과 지상 기반 관측소는 여러 심층 서베이를 수행했습니다. 각각은 더 희미한 등급과 더 높은 적색 편의로 밀고 나갔습니다. 연구원들은 색 선택 기법과 광도 측정 적색 편의, 추정을 사용하여 높은 적색 편의 은하 후보를 식별했고 그들의 플럭스, 크기, 그리고 스펙트럼 브레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분광 후속 관찰은 어려웠지만 이러한 물체들 중 일부가 적색 편이 6보다 큰 곳에 있음을 확인했고 첫 번째 대규모 별들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의 끝 부분에 그들을 배치했습니다. 병렬로 먼 퀘이사와 그들의 흡수 스펙트럼의 측정은 은하 사이의 중성 수소 양에 대한 제약을 제공했고 우주 제2온화의 진행을 문서화했습니다. 불확실성과 선택 편향이 명확하게 명시된 각 새로운 데이터 세트는 초기의 컴팩트 은하들이 우주가 현재 나이의 작은 분수였을 때 이미 제자리에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층을 추가했고 시뮬레이션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색 선택은 먼 은하를 식별하기 위한 강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하의 빛이 우주를 통해 여행할 때 적색 편이 된다는 사실에 기초했습니다. 은하가 더 멀수록 적색 편의는 더 큽니다. 이것은 은하의 색깔을 변화시키며 더 적색으로 만듭니다. 여러 필터에서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것의 색깔을 측정하고 그것의 적색 편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높은 적색 편의 은하들의 효과적이었고 그곳에서
스펙트럼의 라이만 브레이크가 광학 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라이만 브레이크는 수소에 의한 강한 흡수로 인해 스펙트럼에서 급격한 저하였습니다. 여러 필터에서 이 브레이크를 감지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적색 편의를 상당히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광 후속 관찰은 적색 편의를 확인하고 은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도전적이었습니다. 은하들은 매우 희미했고 양질의 스펙트럼을 얻는 것은 큰 망원경과 긴 노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지상 기반 망원경들조차도 가장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공적인 관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광도 측정 적색 편의 추정을 확인했고 은하의 별 개체군, 화학적 구성, 그리고 별 형성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허블 심층 필드는 피어 리뷰된 제안 프로세스를 통해 선택된 국제팀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짧은 독점 기간 후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사와 ESA와 같은 우주기관들은 운영을 조정했고 대학과 연구소의 기기팀은 검출기를 보정하고 축소 파이프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칠레, 하와이, 그리고 다른 위치의 지상 기반 관측소는 후속 분광 관측을 기여했고 종종 모니터링되고 관측소 아카이브에 기록된 시간 제약 조건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와 이후에 대규모 이미징 캠페인과 같은 서베이 프로젝트는 보완적인 통계를 제공했고 심층 필드 발견을 더 넓은 우주론적 맥락 안에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공유된 데이터 세트와 호환 가능한 방법론으로 작업하는 분산되었지만 조정된 관측자와 분석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천문학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2000년에 시작되었고 하늘의 4분의 1 이상을 매핑했습니다. 그것은 수억 개의 은하들의 이미지와 스펙트럼을 수집했고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전례 없는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전 세계의 연구원들이 사용했습니다. 수천 개의 논문이 슬로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표되었고 은하 진화, 우주론, 그리고 어두운 에너지와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핵심은 희미하고 먼 은하들을 그들보다 앞서야 했던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별들에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해설은 이러한 은하들이 이미 복합 시스템이며 여러 세대의 별과 풍부한 가스를 호스팅하지만 그들의 나이와 속성은 이전의 별 형성 기간을 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위기는 안정적이고 인내심 있게 유지되었고 시청자를 후보 선택, 적색 편의 측정, 그리고 별 형성률 추정 과정을 통해 안내했으며 불확실성을 인정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심층 필드는 누적 노출과 신중한 데이터 처리가 겉보기 공허를 상쇄한 역사적 기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가장 희미한 빛조차도 수억 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은하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빛은 수십억 광년을 여행했습니다. 그것이 허블의 거울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약해졌고 적색 편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그들이 포함하는 별의 유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의 나이와 화학적 구성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은하들이 이미 무거운 원소로 풍부해졌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 안에서 이전 세대의 별들이 살고 죽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일찍 별 형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고, 아마도 빅뱅 이후 수억 년 이내였을 것입니다. 데이터는 첫 번째 별들이 관측된 은하들보다 먼저 형성되었고 진화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화학적 풍부도는 특히 정보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 형성되었고 무거운 원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때 그들은 탄소, 산소, 철, 그리고 다른 원소들을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주변 가스와 섞였고 다음 세대의 별들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후속 세대는 더 금속이 풍부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 무거운 원소의 존재를 감지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여러 세대의 별들이 이미 살고 죽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 형성이 일찍 시작되었고, 첫 번째 별들은 이러한 은하들이 관측되기 훨씬 전에 형성되었을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별 형성률도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하가 매년 생산하는 새로운 별의 질량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하의 광도와 스펙트럼 특징으로부터 추론되었습니다. 초기 은하들은 높은 별 형성률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오늘날의 은하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가 별 형성에 유리했으며, 가스가 풍부하고 은하들이 빠르게 성장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별 형성의 집약성은 초기 우주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장소였으며 극적인 진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관측 기기가 허블과 기존 지상 기반 망원경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접근하면서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세대의 시설에 대한 계획이 강화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첫 번째 은하들과 심지어 첫 번째 별들을 직접 관측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것은 더 크고 더 민감한 망원경이 필요했고 적외선에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별들과 은하들로부터의 빛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적외선으로 적색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고 그것의 발사는 수년 동안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원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자들은 그들 주변의 수소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파 천문학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초에 서늘한 저녁, 서호주의 외딴 전파 관측소에서 엔지니어들은 눈에 띄지 않는 하늘 패치를 향해 포인팅된 컴팩트 안테나 어레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초기 수소로부터 전역 21cm 신호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실험의 일부인 이 기기는 넓은 라디오 대역에 걸쳐 연속 스펙트럼을 기록했고 지상 간섭과 희미한 우주 배경을 모두 포착했습니다. 작은 관제 건물 내부에서 노트북은 실시간 주파수 곡선을 표시했고 이는 나중에 상세한 분석을 위해 프로젝트 아카이브에 체계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21cm 신호는 중성 수소의 초미세 전이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그것의 스핀 상태를 뒤집을 때 발생했습니다. 전이는 21cm 파장 또는 약 1420MHz의 주파수에서 광자를 방출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우주 전체가 중성 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21cm 신호는 편재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매우 희미했고 우리 은하와 다른 소스로부터의 훨씬 더 강한 정형 방출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지하는 것은 극도로 도전적인 작업이었고 매우 민감한 기기와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필요했습니다. 201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우주 새벽과 제2온화 동안 중성 수소로부터 21cm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저주파 전파 실험이 설계되고 배치되었습니다. 팀은 수신기의 온도 측정, 안테나 빔 패턴 모델링, 그리고 지역 무선 주파수 간섭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세심한 보정 루틴을 문서화했습니다. 초기 분석은 확인된다면 초기 별빛과 주변 수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잠정적인 흡수 특징을 보고했지만 후속 연구는 독립적인 기기와 재분석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검증하거나 도전하는 데 크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시에 LOFAR, MWA, 그리고 HERA와 같은 패스파인더 어레이는 21cm 신호의 공간 변동을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간섭 측정 데이터를 수집했고 초기 은하 주변의 이온화된 거품의 성장을 추적했습니다. 각 데이터 세트는 희미한 우주론적 서명을 훨씬 더 밝은 정형 방출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광범위한 처리를 요구했고 기술 논문과 회의 보고서에서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진전되는 것으로 설명된 작업이었습니다. 전역 21cm 실험은 단일 안테나 또는 작은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하여 전체 하늘로부터 평균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목표는 신호가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었고 이는 우주의 열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점화되었을 때 그들은 자외선 및 X선 복사를 방출했고 이는 주변 수소를 가열하고 이온화했습니다. 이것은 21cm 신호의 강도와 모양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첫 번째 별들이 언제 형성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밝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섭 측정 실험은 많은 안테나의 어레이를 사용하여 신호의 공간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목표는 초기 은하 주변에 이온화된 거품을 매핑하는 것이었고 제2온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별들과 은하들이 형성되면서 그들은 주변 중성 수소를 이온화했고 이온화된 가스의 거품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거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합쳐졌고 결국 전체 우주를 이온화했습니다. 이온화된 영역에서 21cm 신호를 매핑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어떤 소스가 제2온화에 책임이 있었는지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과학재단, 국제컨소시엄, 그리고 대학 기반 연구그룹이 공동으로 이러한 저주파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안정성과 보정 용이성을 위해 최적화된 안테나를 설계했고 데이터 처리 그룹은 정형과 기기 시스템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독립적인 분석팀은 때때로 다른 기관 또는 심지어 다른 대륙에서 작업하며 가능한 경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요 결과를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의 계획 사무소는 장기 전략을 조정했고 작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훨씬 더 큰 기기의 설계에 통합했습니다.
보고서와 설계 문서를 통해 이러한 조직들은 전파 측정을 통해 우주 새벽을 이해하는 것이 수년간의 반복적인 정제를 요구할 것이며 각 단계가 내부 로그와 피어 리뷰 출판물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이 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안테나로 구성될 것이고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분산될 것이었습니다. 결합된 수집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가 넘을 것이고 그것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망원경은 전례 없는 감도와 분해능을 가질 것이고 천문학자들이 초기 우주를 이전에 불가능했던 세부 사항으로 연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1cm 신호를 매핑하고 재이온화의 진행을 추적하며 심지어 개별 첫 번째 은하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분석적 초점은 첫 번째 별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해설은 초기의 대규모 별들이 자외선과 X선 복사를 방출했으며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들 주변의 수소를 가열하고 이온화했으며 시간에 따라 21cm 신호의 강도와 모양을 변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절차적으로 유지되었고 장비를 모니터링하는 작은 팀의 야간 장면을 보여주었으며 보기보다는 듣고 각 관측을 긴 스프레드시트와 버전 제어 저장소에 카탈로그화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우주 새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일부가 밝은 이미지가 아니라 추출하고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인내가 필요한 미묘한 스펙트럼 특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안테나는 조용히 서 있었고 금속 구조는 별빛 아래 희미하게 빛이 났습니다. 케이블은 수신기로 신호를 운반했습니다. 전자장치는 신호를 증폭하고 디지털화했습니다. 데이터는 컴퓨터에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저장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운영자들은 화면을 지켜보며 주파수 스펙트럼이 예상대로인지 확인했습니다. 간섭이 감지되면 그것은 로그에 기록되었습니다. 보정 소스가 관측되었고 그들의 신호는 기기 응답을 특성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었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렸습니다. 각 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축적은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했습니다. 분석은 계속되었고 연구원들은 작은 신호의 힌트를 찾았습니다. 관측소는 외딴 곳에 위치했고 인간 활동으로부터의 무선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이트는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낮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통신 인프라를 가진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섭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위성, 비행기, 그리고 먼 라디오 방송국은 모두 원치 않는 신호를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소스들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은 주요 도전이었습니다. 팀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간섭을 플래그하고 역과했고 데이터에서 깨끗한 우주론적 신호를 남겼습니다. 보정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기기의 응답은 주파수, 온도,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특성화되고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팀은 알려진 밝기를 가진 보정 소스를 관측했고 그들의 신호를 사용하여 기기 이득과 위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신기의 온도를 모니터링했고 열 잡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과가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전파 실험이 진전되고 적외선 관측소가 완전 운영에 들어가면서 관측 우주로는 여러 독립적인 증거 라인이 결합될 수 있는 시대에 접근했습니다. 각 방법은 퍼즐의 다른 조각을 제공했고, 함께 그들은 우주 새벽에 포괄적인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구조로 진화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은하 관측은 예측된 구조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전파 측정은 재이온화 과정에 대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 적은 별들은 초기 핵합성에 대한 증거를 보존했습니다. 2025년 말 주요 연구대학의 공유 시각화 스위트 내부에서 천문학자와 데이터 과학자의 작은 그룹이 우주론적 데이터 세트에 레이어드 합성을 표시하는 대형 화면 주위에 모였습니다. 한 프레임은 플랑크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지도를 보여주었고, 다른 하나는 우주 기반 저고에선 망원경에 의해 감지된 높은 적색편이 은하의 위치를 오버레이했으며, 세 번째는 최근 전파 관측으로부터 파생된 시뮬레이션된 21cm 변동을 표시했습니다. 방주 위에서 컴퓨터는 카탈로그를 교차 배치하고 불확실성을 계산하고 통계 요약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시각화 스위트는 현대적이고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대형 화면이 장착되어 있었고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회의 테이블이 있었고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조절 가능했고 다양한 조명 조건을 허용했습니다. 공기는 편안했고 에어컨 시스템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방의 분위기는 협력적이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새로운 분석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천문학자들은 적색편이 6 이상의 은하의 광범위한 카탈로그를 조립했고 우주 마이크로파 이방성의 대규모 패턴을 높은 정밀도로 매핑했으며 우주 새벽으로부터의 21cm 신호에 대한 상당하지만 여전히 발전하는 제약을 축적했습니다. 병렬로 별 고고학자들은 은하수 헤일로와 근처의 외소, 은하에서 극도로 금속이 적은 별들을 연구했고 초기 초신성의 화학적 서명을 보존하는 상세한 풍부도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핵 반응률의 실험실 측정은 별 진화 모델과 결합되어 이러한 풍부도 패턴이 프로제니터 별의 속성으로 번역될 수 있게 했고 그들의 질량과 폭발 에너지를 포함했습니다. 여러 하위 분야에 걸쳐 발표된 결과들은 첫 번째 별들이 빅뱅 이후 수억 년 후에 형성되었고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으며 나중 세대의 별과 행성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로 그들의 주변을 풍부하게 했다는 시나리오에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고고학은 매혹적인 분야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별들을 연구하여 초기 우주에 대해 배우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별들은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성되었고 그들의 화학적 구성은 첫 번째 별들의 핵합성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을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조건과 거기서 형성된 별들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오래된 별들은 드물고 희미했습니다. 그들을 식별하는 것은 대규모 서베이와 스펙트럼 후속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상당했습니다.
각 발견은 우주 역사에 대한 독특한 창을 제공했습니다. 은하수 헤일로의 금속이 적은 별들은 특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 은하의 먼 외곽에 있었고 오래되고 원시적인 개체군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화학적 풍부도는 첫 번째, 별들의 초신성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초신성이 생산한 원소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프로제니터 별들의 질량과 폭발 메커니즘을 제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첫 번째 별들이 실제로 매우 무거웠으며 종종 태양의 100배 이상이었고 그들의 초신성이 에너지적이고 독특한 핵합성 섬형을 생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근처의 외소 은하들은 또 다른 풍부한 정보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작은 은하들은 대규모 은하들보다 덜 진화했고 그들의 별 개체군은 더 원시적이었습니다. 일부 외소 은하들은 극도로 금속이 적은 별들을 포함했고 심지어 은하수 헤일로에서 발견된 것들보다 더 원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별들을 연구하는 것은 초기 별 형성 과정과 첫 번째 은하들이 어떻게 조립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작업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외소 은하들은 희미하고 멀었습니다. 그들의 별들을 개별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큰 망원경과 긴 노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보상은 노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핵 반응률의 실험실 측정은 별 핵합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별들의 핵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무거운 원소를 생산했습니다. 그들의 비율은 온도와 밀도에 민감했고 정확한 측정은 신뢰할 수 있는 별 모델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실험실 측정은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고 별들의 조건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었고 전 세계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론과 관측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별 진화와 핵합성 모델이 견고한 물리학에 기초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통합 단계는 많은 조직의 작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한 우주기관들, 지상 기반 망원경을 유지한 국가관측소들,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호스팅한 슈퍼컴퓨팅 센터들, 그리고 별 내부와 관련된 핵 및 원자 과정을 연구한 실험실들이었습니다. 국제위원회는 표준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편집하고 업데이트했고 다양한 분석이 호환 가능한 기준선을 사용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서베이 협력은 스펙트럼, 광도 측정, 그리고 파생된 양이 독립적인 팀에 의해 접근되고 재분석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와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인터뷰와 공개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본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고 이러한 기술적 성취를 명확한 내러티브로 번역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은 비록 구별되지만 동일한 포괄적인 작업에 기여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우주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일관된 역사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천문학 연합은 천문학에서 표준과 명명법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적 물체에 대한 이름을 승인하고 관측 캠페인을 조직하며 과학적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그것의 워크샵과 회의는 세계 각지의 연구원들을 모아 발견을 공유하고 미래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천문학적 커뮤니티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고, 다양한 그룹이 공통 목표를 향해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초기 우주의 과정을 오늘날 익숙한 물질과 구조에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해설은 탄소, 산소, 그리고 철과 같은 원소들이 이제 행성, 바다, 그리고 살아있는 조직에서 발견되며 인구 푸리어로 모델링된 대규모의 수명이 짧은 물체와 다르지 않은 별들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조용히 언급했습니다. 분위기는 절제되고 반성적으로 유지되었고, 기념보다는 조용한 연속성을 선호했습니다. 망원경은 계속 작동했고, 실험은 측정을 계속 정제했으며, 새로운 기기는 이미 계획 중이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최종 합성은 첫 번째 별들의 이야기가 닫힌 챕터가 아니라 미래의 발견이 맞춰질 프레임워크임을 보여주었고,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검증이 먼 시대를 명확하고 안정적인 초점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겹쳐졌습니다. 각 세트는 다른 기기로부터 왔지만 그들은 함께 일관된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구조로 진화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은하 관측은 예측된 구조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전파 측정은 제2온화 과정에 대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금속이 적은 별들은 초기 핵합성에 대한 증거를 보존했습니다. 각 증거 라인은 독립적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기본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형성되었고 살았으며 우주를 변화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불일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 세트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통계적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정량화했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신중하게 도출했습니다. 각 단계는 문서화되었고 각 과정은 명시되었습니다. 작업은 투명했고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분석을 재현할 수 있었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협력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말입니다. 통계적 방법은 정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베이지안 분석,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기법, 그리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그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추출하며 매개 변수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편향의 소스를 식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결과는 신뢰 구간 및 사후 분포와 함께 제시되었고 독자들이 결론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시리즈가 마무리되면서 내러티브는 앞으로 무엇이 놓여 있는지로 부드럽게 전환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관측소, 더 민감한 전파 어레이, 그리고 우주 새벽의 세부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할 더 깊은 별 서베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각 새로운 데이터 세트와 함께 우주의 가장 초기 빛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청자가 잠들어 있는 세계의 원자, 흐름, 그리고 리듬을 지배하는 동일한 시스템의 문서화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미 운영 중이었고 우주 새벽의 연구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큰 거울과 저구에선 감도는 그것이 초기 우주를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관측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 은하들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그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그들의 속성을 연구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흥미로웠고 일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부 은하들은 예상보다 더 밝고 더 대규모였고 별 형성이 일찍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이론가들에게 그들의 모델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웹 망원경의 기기들은 최첨단이었습니다. 그것은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파장에서 관측하는 4개의 주요 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기기는 특정 과학적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고 함께 그들은 포괄적인 관측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근적외선 카메라는 먼 은하와 별들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근적외선 분광기는 그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화학적 구성과 운동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적외선 기기는 먼지와 가스를 연구했고 별 형성 지역과 행성 시스템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망원경의 작동은 조심스럽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각 관측은 경쟁 제한 프로세스를 통해 선택되었고 과학적 장점에 기초했습니다. 관측 일정은 최적화되어 망원경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는 지상으로 전송되었고 그곳에서 처리되고 보관되었습니다. 짧은 독점 기간 후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전 세계의 연구원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여전히 건설 중이었지만 그것의 초기 단계는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 시스템들은 기술을 테스트하고 알고리즘을 정제하며 완전한 어레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치 있는 과학적 결과를 생산했고 21cm 신호를 매핑하고 우주 새벽에 대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전체 어레이가 작동하게 되면 그것은 초기 우주에 대한 전례 없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고 천문학자들이 첫 번째 별들과 은하들의 형성과 진화를 연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극도로 큰 망원경들도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 지상 기반 관측소들은 30m가 넘는 거울을 가질 것이고 가장 큰 현존하는 망원경들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들의 수집, 면적과 적응, 광학 시스템은 그들이 전례 없는 분해능과 감도로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개별 별들을 먼 은하들에서 연구하고 외계 행성의 대기를 특성화하며 우주에서 가장 희미한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주 새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부 현재 이론들은 수정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이야기는 안정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빅뱅 이후 수억 년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이고 밝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했고 우주를 무거운 원소로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재이온화 과정을 시작했고 중성수소를 이온화된 플라즈마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 세대의 별과 은하와 행성과 생명을 위한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우주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빛의 각 광자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각 원자는 역사를 보존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봅니다.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의 기록을 봅니다. 첫 번째 별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원소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탄소, 우리 뼈의 칼슘, 우리 피의 철, 이 모든 원소들은 별들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빅뱅에서 생성되지 않은 첫 번째 무거운 원소를 생성했습니다. 그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원소들을 우주로 흩어뜨렸습니다. 나중 세대의 별들이 이 풍부한 물질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는 점점 더 화학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원소들은 별에서 온 것입니다. 탄소는 우리 DNA의 백본을 형성합니다. 산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 있습니다. 질소는 우리 단백질에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철은 우리 혈액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이러한 원소들 각각은 별의 핵에서 만들어졌고 초신성에서 우주로 흩어졌으며 결국 우리 태양계를 형성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 통합되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별 먼지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그 자신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정은 길었습니다. 그것은 1990년에 조용한 관제실에서 시작되었고 기술자들이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것은 컴퓨팅 시설을 통해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관측소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망원경이 먼 은하를 이미지화했습니다. 그것은 전파 어레이로 확정되었고 그곳에서 안테나가 중성수소로부터의 미세한 신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험실에서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금속이 적은 별들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각 단계는 그림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각 발견은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기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미 운영 중이었고 전례 없는 감도로 초기 우주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는 개발 중이었으며 21cm 신호를 훨씬 더 큰 정밀도로 매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상 기반 극도로 큰 망원경 등이 계획되고 있었고 그들은 개별 초기 은하를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각 새로운 기기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각 새로운 데이터 세트는 그림을 정제할 것입니다.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들은 새로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별들은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했습니까? 아니면 블랙홀로 붕괴했습니까? 제2연화는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습니까? 첫 번째 은하들은 언제 형성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주 새벽 연구의 다음 단계를 안내할 것입니다. 답은 세심한 관측, 정교한 분석,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통합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주 새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진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부 현재 이론들은 수정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이야기는 안정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빅뱅 이후 수억 년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이고 밝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했고 우주를 무거운 원소로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재이온화 과정을 시작했고 중성수소를 이온화된 플라즈마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세대의 별과 은하와 행성과 생명을 위한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밤하늘에서 별들은 빛납니다. 각 별은 태양과 같습니다. 각 별은 핵융합로입니다. 각 별은 원소를 만들고 우주로 빛을 방출합니다. 우리가 보는 별들은 젊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지만 그것은 우주의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입니다. 첫 번째 별들은 훨씬 더 일찍 형성되었고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원소들, 그들이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은하들, 그들이 이온화한 수소들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충돌이나 폭발적인 계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관찰, 세심한 분석, 그리고 인내심 있는 검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야기이며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이며 각자 다른 기술과 관점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협력과 투명성과 공유 목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최선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적 과정은 자기 수정적입니다. 오류가 발견되고 수정됩니다. 이론이 테스트되고 정제됩니다. 새로운 증거가 이전 결론을 수정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때때로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현실에 대한 점점 더 정확한 이해를 생산합니다. 우주 새벽의 경우 과정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계속될 것입니다. 각 새로운 발견은 그림을 정제하고 이해를 심화시키며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주는 계속 진화합니다. 별들은 계속 형성되고 죽습니다. 은하들은 계속 충돌하고 합병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먼 미래에 새로운 세대의 관측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들 자신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이론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들도 첫 번째 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우주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원자가 역사를 전달하며 모든 빛이 여행을 기록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별들은 빛나고 그들의 빛은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합니다. 일부 광자는 지구에 도달하고 우리의 망원경에 의해 포착됩니다. 각 광자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방출된 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통과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전달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내심 있게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별들의 이야기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빛으로 바뀐 방법, 단순함이 복잡성이 된 방법, 그리고 우주가 생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끈기의 이야기입니다. 세대에 걸친 과학자들의 끈기, 점점 더 강력한 기기를 구축하고,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점점 더 복잡한 이론을 개발한 끈기입니다. 그것은 인간 호기심과 인간 독창성과 인간 협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호기심은 이 연구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근본적입니다. 그들은 인간 경험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첫 번째 별들의 경우, 호기심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어졌고, 세심한 관측, 정교한 분석, 그리고 이론적 혁신을 포함했습니다. 인간 독창성은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기기를 설계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새로운 방법을 발견합니다. 우주 새벽의 경우, 독창성은 위성, 망원경, 전파 어레이,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개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기들 각각은 엔지니어링 걸작이며 수년간의 계획, 개발, 그리고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인간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과학은 집단적 노력입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며 공통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주 새벽의 경우, 협력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국가, 다른 기관, 그리고 다른 분야로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만났고, 논문을 발표했으며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지원했으며, 서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용한 밤에 우리는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함의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가 우리의 일부임을 인식합니다. 우리 안의 원자들은 한때 별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한때 우주 배경 복사였습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이며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리를 우주에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관측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가 그 자신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별을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는 우주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주는 그 역사를 계속 기록합니다. 모든 별은 기록을 남깁니다. 모든 은하는 흔적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조용히 감사하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생성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관찰, 세심한 측정, 그리고 신중한 분석이 가장 먼 과거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주는 웅장하고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크고 오래되었으며 경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측하고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개발하고 예측하며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계속 빛나며 우주는 그 영원한 춤을 계속합니다. 어딘가에서 망원경이 하늘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과학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각 발견과 함께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별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간접적으로,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그들이 형성한 은하들에서, 그들이 만든 원소들에서, 그들이 재이온화한 우주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연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주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이야기이며 우주가 진화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는 한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별의 물질이고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밤에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부분을 이 위대한 우주 이야기에서 연기하며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움에 대해 경애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별들은 빛납니다. 우주는 팽창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빛 너머 과정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끊임없이,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배우고, 이해하며 우리 자신이 이 위대한 우주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 먼지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그 자신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